안녕하세요. 제1고 1학년 학생 여러분. 통합과학 가르치는 권영은 선생님이에요. 여태까지 EBS 강의로 올려줬었는데 선생님이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서 조금 놀랍죠?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강의를 찍는 이유는 통합과학의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 중에서 권영은 선생님과 같이 하는 생명 파트는 모두 진도를 나갔기 때문이에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다들 한 번씩 확인하셨나요? 시험 범위 통합과학의 경우는 시험 범위가 대단원 1단원에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이거는 교과서 10쪽부터 51쪽까지. 그 다음에 5단원, 대단원 5단원 생명 시스템에서 여기 중에서도 소단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그리고 생체 촉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이 부분은 교과서 142쪽부터 161쪽까지 이것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파트, 이 생명 시스템 파트는 EBS 강의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해요. 선생님이 첨부한 학습지 파일로 이제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과 정리한 내용은 등교 개학 이후에 다시 수업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하고요. 이 강의와 함께 올려져 있는 학습지는요, 과제물 제출 게시판에다가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6주차, 3차 시는 이제 학습지가 올라가 있어도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아마 6주차, 2차 시 같은 경우는 박혜원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2차 시 같은 경우는 과제물을 제출하라고 할 것 같아요. 아무튼 3차 시는 과제물 제출 안 해도 된다. 과제물 없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제 과제물 제출 안 해도 되지만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니까 웬만하면 인쇄해서 빈칸을 같이 채우며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 보면은 인쇄해서 학습지 첫 페이지에 뭐가 있느냐, 우리 온라인 클래스 때 과제물로 제시했던 학습지들 있죠. 그 내용에 대한 빈칸을 선생님이 안 알려줬었는데 그 빈칸에 대한 답을 여기다가 실어놨어요.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 1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이렇게 생명과학 파트가 나갔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채워본 것들과 이 정답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 시스템 단원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과 같이 정리해 볼 건데, 자, 첫 번째 소단원이 뭐였죠?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였어요. 여기 안에는 생명 시스템이 무엇이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은 어떻고, 또 세포막의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자, 생명 시스템이 무엇이냐 먼저 살펴보면 여기 빈칸에 생명 시스템이라고 써볼까요? 생명 시스템. 생명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구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가 물, 공기, 빛 등의 외부 환경 요소와 상호작용하면서 이루는 시스템을 생명 시스템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 이 지구 시스템 속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고 이 생명체가 물이라던가
공기라던가 빛이라던가 이런 외부 환경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생명 시스템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포는 무엇이냐? 세포는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예요. 기본 단위. 그리고 이 세포는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자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가 되고요. 생명체, 생물들 중에는 하나의 세포가 바로 하나의 생물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생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위의 경우는요, 이런 걸 하나의 세포가 생명체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고요. 밑의 경우는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의 생물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같이 정리해 보면은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은 단세포 생물이다. 표를 채워보면요. 이 단세포 생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메바, 집신벌레, 유굴레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 다세포 생물이라고 쓰면 되겠죠? 다세포 생물에는 식물 같은 경우는 소나무, 장미 이런 것들이 다세포 생물이고, 동물 같은 경우는 사람,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이 다세포 생물에 해당하겠죠. 이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개의 세포들이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세포마다 각자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하는 기능들이 좀 다른 거예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정교한 체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다세포 생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다세포 생물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유기적 구성 체제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거든요. 이렇게 구성 체제가 되어 있고요. 세포는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는 것. 기관은 여러 개의 조직들이 모여서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이루는 게 이제 기관인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기관들이 모이면 독립적으로 생명 활동을 하는 개체가 됩니다. 자, 이 다세포 생물의 유기적 구성 체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동물의 구성 체제랑 식물의 구성 체제가 좀 달라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냐?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 조직, 기관 다음에 여기 사이에 기관계가 들어가요. 기관계. 이 기관계라는 거는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런 것들을 기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식물은 세포 다음에 조직 다음에 여기에 조직계가 들어가요. 조직계. 그 다음에 기관, 개체 이렇게 넘어갑니다. 차이점이 좀 있죠. 동물 같은 경우는 조직계가 없는데 기관계가 있고, 식물 같은 경우는 기관계가 없는데 조직계가 있다는 점,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들어있거든요. 이 세포 소기관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해요. 그 다음에 이 세포가 동물 세포가 있고 식물 세포가 있는데 이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단 이 세포들 같은 경우는 핵, 세포막,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핵이라는 것은요, 여기 그림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게 핵입니다. 핵. 이 핵 안에는요, DNA와 같은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막이 세포막이겠죠? 세포막. 식물세포도 마찬가지로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은 뭐냐? 세포질은 핵과 세포막 사이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게 세포질입니다. 채워져 있는 부분이 세포질. 그리고 이 세포질 안에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들어있는데 뭐 골지체라든가 미토콘드리아라든가 리보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포질에는 여러 세포 소기관이 들어있음 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이 그림이 좀 지저분하니까 지워서 이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뭐부터 볼까? 자, 소포체 먼저 봅시다. 이 소포체는요,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과 연결되어 있는 이 그물 모양. 이게 소포체예요, 소포체. 여기 식물세포에도 핵막과 연결되어 있는 이 그물 모양이 소포체. 이 소포체는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 소포체에 뭐 점점점점 보라색으로 달려있는 게 있죠. 이런 걸 리보솜이라고 합니다. 이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면요. 소포체로 보내요. 소포체로 보내면 이 소포체는 받은 단백질을 다시 골지체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골지체는 뭐냐? 이렇게 호떡 모양으로 납작한 것이 중첩되어 있는 것. 이게 골지체인데요. 동물세포에도 들어있고 식물세포에도 들어있어요. 그쵸? 이 골지체는 무엇을 하느냐? 소포체로부터 받은 단백질을 좀 더 세포가 필요한 단백질로 변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받은 단백질을 변형시켜주거나 또는 이 단백질을 이 세포 바깥으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이 골지체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살펴봐야 하냐? 미토콘드리아를 볼까요? 미토콘드리아 동물세포에도 있고 식물세포에도 있네요. 미토콘드리아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보통 확대해서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 미토콘드리아는요. 이렇게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는데 내막은 이렇게 꾸불꾸불한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그려져 있으면 미토콘드리아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해요. 그 다음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일을 하느냐? 세포호흡이라는 거를 해요. 세포호흡. 세포호흡에 대해서는 여기 밑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엽록체랑 세포벽이 남아있네요. 자, 엽록체랑 세포벽은요. 동물세포에는 없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겁니다. 자, 엽록체는 어떤 일을 하느냐? 엽록체는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은 식물만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엽록체가 식물세포에만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네요. 세포벽. 세포벽은요. 이 세포막 바깥에 단단하게 둘러싸고 있는 벽이 세포벽이에요. 식물세포의 모양을 보면은 동물세포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거나 이런데 식물세포는 이렇게 딱 모양이 잡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액포가 있어요. 액포는 동물세포에는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해도 되게 작게 있는데요. 식물세포에는 액포가 크게 발달되어 있어요. 이 액포는 무슨 일을 하느냐? 뭐 물이라든가 양분이라든가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식물세포에 주로 발달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림을 잠깐 좀 지워볼게요. 지금 그림으로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포 소기관의 종류와 기능. 자, 세포도 하나의 생명 시스템으로 보고요. 각 세포 소기관의 다양한 기능과 상호작용에 의해 생명 시스템이 유지된다. 자, 먼저 핵. 잠깐 채워보면은 핵은 유전물질인 DNA가 있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세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근육세포도 있고 신경세포도 있고 그런데 각각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는 일에 적합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근데 그 모양이 나오려면 그 정보를 누구한테서 받겠어요? 유전물질인 DNA에서 받겠죠. 자, 핵에 있는 이 DNA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고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아까 뭐를 한다고 했었죠? 세포호흡을 한다고 했어요. 세포호흡.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로 세포호흡이 뭐냐? 일단 빈칸을 먼저 채워보면 산소를 이용해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세포호흡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잘 안 와닿는다라는 친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선생님이 따로 다시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보면요. 포스트잇을 하나 꺼내서 자,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 자, 세포호흡이 뭐냐?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다?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다. 분해하면 이 포도당이 분해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CO2 이렇게 써요.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됩니다. 물은 H2O 이렇게 쓰죠. 근데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해되면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 자, 이 세포호흡 결과 생긴 이 에너지는요. 우리가 생명활동에 쓰이는데 우리가 뭐 밥을 먹는다던가 뭐 책을 본다던가 말을 한다던가 이럴 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가 세포호흡을 하면은 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생명활동에 쓰인다. 그래서 에너지 밑에다가 생명활동의 이용이라고 써볼까요? 생명활동에 이용한다. 자, 세포호흡에 대해서 좀 더 보기 쉽게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좀 옮기고 그 다음에 엽록체입니다. 엽록체. 엽록체는 뭐를 한다? 광합성을 한다.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고요. 뭐를 이용해? 빛 에너지를 이용해 물과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합성합니다. 이 엽록체는요, 식물세포에만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세포호흡 과정이랑 좀 반대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광합성이란 이 광이 빛광자거든요. 빛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난다?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이걸 좀 보기 쉽게 정리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뭘로 만든다? 포도당으로 만든다.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거예요. 포도당으로 합성하는데 이때 뭐가 필요하다? 광합성이니까 빛광자라고 했죠?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세포호흡과 광합성의 차이점 알아두셔야 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크기 조정.
해서 여기다가 옮겨서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여기다가 정리해서 써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보솜으로 볼까요? 리보솜은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뭘 만든다? 아까 뭐 만든다고 했죠? 단백질 만든다라고 했어요.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다. 그리고 이 리보솜은 보통 어디에 있느냐? 소포체에 많이 붙어 있어요. 자,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골지체. 골지체는요, 소포체에서 전달된 단백질을 변형시키고 운반하여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데 관여한다. 자, 그 다음에 액포. 액포는 동물세포보다는 식물세포에 잘 발달되어 있다고 했었죠. 액포는 물, 양분, 색소, 노폐물 등의 저장 장소이고요. 주로 식물세포에 발달한다. 자, 그 다음에 세포막.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세포 안팎으로의 뭘 조절하느냐? 물질이 이동하는 걸 조절해요. 그래서 물질 출입.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세포벽. 세포벽은 식물세포의 세포막 바깥쪽에 있으며 단단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세포 소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뭐라고 했죠?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는 엽록체랑 세포벽. 얘네는 식물세포에만 있다라고 했어요. 식물세포에는 있고 동물세포에는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을 또 다른 것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 옆에 오른쪽 박스를 같이 볼까요? 막의 유무에 따른 세포 소기관의 구분. 막으로 쌓여있는 세포 소기관이 있고 막으로 쌓여있지 않은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걸 좀 구분을 해볼 건데 막으로 쌓여있는 세포 소기관에는 뭐가 있냐? 핵도 막으로 쌓여있고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소포체, 골지체, 액포 이런 것들이 막으로 쌓여 있어요. 그 다음에 막으로 쌓여 있지 않은 세포 소기관은 리보솜, 세포벽은 막으로 쌓여 있지 않다라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좀 보면은 물질을 합성하고 운반하는 데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에는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가 있다면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는 보통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에너지 전환을 담당해요.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이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호흡을 하면은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생명활동에 쓰이는 에너지가 나오고요. 엽록체가 광합성을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 빛 에너지가 쓰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비교해서 여기다가 있다 없다를 적어주면 되는데 핵은 둘 다 있고요. 엽록체 어떻게 된다? 동물세포에 있다 없다? 없다. 식물세포에 있다. 액포는 동물세포는 작거나 없고요. 식물세포는 크게 발달되어 있어요. 세포막은 동물세포 있고 식물세포도 있고 세포벽은요.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습니다. 없다. 식물세포는 있다. 그래서 형태를 잘 유지해주고 외부로부터 잘 보호를 해줘요.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는 둘 다 있죠. 있다. 리보솜 역시 둘 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포에 대해서 살펴본 건데
정리 문제로 가볼게요. 자, 정리 문제는 간단하니까 잠깐 멈추고 답을 적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재생 버튼을 눌러볼까요? 자, 첫 번째. 생명 시스템인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단위는 무엇인가? 뭐라고 했죠? 세포라고 했죠. 생물의 기본 단위가 세포다. 세포 소기관 중에서 단백질 합성 장치는 리보솜. 잘 적어놨나요?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인 DNA가 들어있으며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세포 소기관은 뭐예요? DNA 들어있는 거. 핵.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세포막 아까 배울 때 세포막은 뭐 한다고 했죠? 세포막은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포막은 세포 질과 세포 외부의 환경 사이에서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라고 했고요. 세포막의 구조로 넘어가서 세포막은 어떻게 생겼냐? 주로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 인지질이 뭐지? 인지질 좀 생소하죠? 인지질이 뭐냐? 인지질은 이거의 머리 부분이고요. 지질, 꼬리 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인이고 여기가 지질이다. 이 머리 부분인 인은요. 친수성이에요. 친수성이라는 게 뭐냐? 물이랑 친하다. 물이랑 친한 성질이다 라는 게 친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지질은 꼬리 부분이죠. 이 꼬리 부분은요. 물이랑 안 친해요. 물이랑 안 친한 걸 뭐라고 한다?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이 머리 부분을 이루고 있고 지질, 꼬리 부분이 지질. 이 하나를 지방산이라고 하거든요. 지방산. 이 지방산 두 개가 인 머리에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인지질이다. 자, 여기 표에 빈칸을 채워보면요. 인지질은요. 인은 아까 물이랑 친한 친수성이라고 했죠. 친수성인 머리 부분과 물이랑 안 친한 소수성인 꼬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로 둘러싸인 세포 안팎의 환경에서 인지질 이중층을 형성한다. 인지질 이중층. 이게 무슨 말이냐?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 그림이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이게 세포막인데 이게 세포막이죠. 세포막. 자, 이 세포막은요. 세포밖도 그렇고 세포 안도 그렇고 물이 매우 많아요. 여기가 세포밖도 물이 풍부하고 세포 안도요. 여기 세포 안이 이제 세포질 부분이겠죠. 세포질 부분도 물이 풍부해요. 자, 세포의 밖과 안이 물이 풍부하니까 이 인지질에서 어떤 부분이 물이랑 친하다고 했죠? 그쵸? 이 인 부분이 친수성으로 물이랑 친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인 부분이 물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 안도 세포 안 쪽으로 여기가 물이 있으니까 여기가 친수성인 인이 여기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지질 이중층은 인지질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여 있어서 결국 세포 바깥쪽은 이렇게 머리 부분이 있고요. 머리. 인지질의 머리 부분이 있고 이 세포막의 안쪽은 인지질의 꼬리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 부분은 친수성.
여기도 친수성. 꼬리 부분은 소수성.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지질이 두 개가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어서 인지질 이중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이제 세포막은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요. 이 보라색 뭐가 끼어 있죠? 단백질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막에 끼어 있는 단백질이다라고 해서 막단백질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 곳곳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고요. 세포가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은 어떻게 해야 돼? 내보내야겠죠? 내보낼 때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이 막단백질은 무슨 역할을 하냐?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세포막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포막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물질이 아무거나 막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모든 물질이 이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다라고 해요. 여기 2번에다가 선택적 투과성.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적어보시고 이 선택적 투과성이 뭐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물질의 종류라든가 물질의 크기 등에 따라서 다르게 일어난다라는 게 선택적 투과성이에요. 그래서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성질을 가진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박스를 보면요. 세포막의 유동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유동성이 뭐예요? 그렇죠. 유동적인 거. 막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게 유동성이잖아요. 이렇게 세포막은 인지질과 막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도 갔다가 조금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은 유동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가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밑에 박스는 친수성과 소수성이라고 되어 있죠. 물 분자와 쉽게 섞이는 성질은 물이랑 친한 거니까 뭐겠어요? 그쵸? 친수성. 여기다 친수성. 친수성은 물 분자와 쉽게 섞이는 성질이고 물 분자와 잘 섞이지 않는 성질은 소수성. 적으시면 되겠죠? 소수성은 물 분자와 잘 섞이지 않는 성질이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가서 이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출입하게 되는데 물질이 이동하는 그 이동 원리에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확산, 다른 하나는 삼투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 확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확산이라고 써볼까요? 확산. 자, 확산이란 뭐냐? 이 분자들은 스스로 이렇게 운동하는 성질들이 있거든요. 이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하여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확산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뚝 떨어뜨렸어요. 검은색 잉크를 물에다가 떨어뜨리면 이 검은색이 어떻게 돼요? 쭉 퍼지죠. 이 검은색 잉크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니까 확산되는 현상인 거죠. 이런 걸 확산이라고 합니다. 이 확산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생명체 내에서 확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 확산, 다른 하나는 촉진 확산이라고 해요. 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먼저 단순 확산이 무엇이냐? 단순 확산이라는 것은요. 물질이 이 인지질 이중층인 세포막을 바로 직접 이렇게 통과하는 방식이 단순 확산이에요.
단순하잖아요. 그죠? 직접 통과하는 방식이다. 그럼 촉진확산은 뭐냐? 이 물질이 이렇게 직접 통과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통해 통과해요?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하고 있죠, 물질이. 그래서 물질이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은 촉진확산이다. 단순확산과 촉진확산의 차이점 잘 알겠나요? 자, 그럼 단순확산, 이렇게 직접 통과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물질이 이동하고, 촉진확산,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물질의 종류가 또 달라요. 이걸 알아야 하는데, 단순확산의 이동 물질은요, 지용성 물질. 지용성 물질은 이제 물이랑 친하지 않은 물질들을 말해요. 지용성 물질이나 지질입자. 지질도 물이랑 안 친하니까 지질입자. 그리고 크기가 작은 물질은 이제 단순 확산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단순 확산을 통해서 세포막을 직접 통과한다. 그래서 그 예로는 페포는 폐를 구성하고 있는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제 페포인데, 페포랑 페포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인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이럴 때 단순 확산 방식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촉진 확산. 촉진 확산의 방식으로 이동하는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먼저 전하를 띤 이온. 이게 무슨 말이냐? 전하라는 거는 플러스를 띄거나 마이너스를 띄거나 이런 거를 전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Na 이게 뭐예요? 나트륨이라는 거예요. 나트륨. Na 플러스가 붙으면 이거는 나트륨 이온인 겁니다. 이온. 이런 것들은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겠죠. 전하를 띤 이온이니까. 또 뭐가 있을까? K가 뭐죠? 칼륨이에요. 칼륨. K 플러스는 뭐겠어요? 칼륨 이온이겠죠. 얘네들도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포막을 직접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꼭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막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가 비교적 큰 수용성 물질. 수용성 뭐예요? 물이랑 친한 거죠? 수용성 물질. 예를 들면 뭐 포도당이라든가, 포도당은 좀 크기가 크고 수용성이거든요. 포도당, 암류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촉진 확산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거나 소장 용철에서 일어나는 칼륨 이온 뭐라고 했죠? K 플러스라고 했죠. 이런 거 전하를 띠는 이온이니까 이런 거의 흡수는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동한다라는 거. 자, 확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물질의 이동 원리 중에 하나인 삼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태까지 확산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확산은 물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질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게 확산인데,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입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세포막을 통해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게 삼투다. 좀 잘 이해가 안 될까봐 이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수조가 있고요. 가운데에 반투과성 막을 설치했어요. 반투과성 막. 이 반투과성 막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물은 통과하는데 여기에 있는 물질은 통과 안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은 통과 못 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한쪽에다가는요, 고농도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한쪽은 저농도 물질이 조금 들어있어요. 자, 이 반투과성 막은요, 물은 통과하는데 물질은 통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통과할까요?
물은 이제 농도를, 여기는 고농도고 여기는 저농도니까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야 이 농도가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물의 양이 좀 변하지 않겠어요? 자, 어떻게 변할까? 물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으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물의 양이 이렇게 늘어날 테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물의 양이 줄어들겠죠. 이건 뭐에 의한 거다? 삼투에 의한 거다. 만약에 확산이라면,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고, 삼투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뭐가 이동하는 거다? 물이 이동하는 거다라는 게 큰 차이점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물 분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이 이동함으로 일종의 확산 현상이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물의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물 분자가 많은 데서 물 분자가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니까 물 입장에서는 뭐 확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좀 헷갈리면은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삼투는 물 분자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확산은 물질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 삼투 현상을 동물세포에서의 삼투와 식물세포에서의 삼투 구분해서 어떤 일들이 삼투의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자,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세포는 세포벽 없어요. 그래서 모양을 딱 잡아주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어서 모양을 딱 잡아준다고 했었죠. 그 차이점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같이 봅시다. 자, 동물세포 중에서 우리 혈액에 있는 적혈구라는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 적혈구를 서로 다른 농도의 용액에 넣었을 때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자,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안, 이 적혈구를 세포로 보는 거죠. 자, 이 적혈구를 어디다 집어넣은 거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다. 저농도인 용액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적혈구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삼투는 뭐가 이동하는 거다? 물이 이동하는 거다.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왜? 농도를 맞춰줘야 되니까.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적혈구 안으로 들어가겠죠.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적혈구가 부풀어 오르다가 계속 부풀면은 이 적혈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없어서 이 세포의 모양을 잡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리겠죠?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볼 때 이 적혈구를 저농도의 용액에다가 담갔잖아요. 그럼 물이 이렇게 적혈구 안으로 들어갈 텐데, 이 적혈구에서 밖으로 나오는 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오는 것도 있는데 나오는 거의 양은 작고 들어가는 양이 많으니까 결국엔 적혈구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세포 안과 용질의 농도가 같은 용액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적혈구를 어디다 집어넣었대요? 이 적혈구의 농도랑 이 용액의 농도가 같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는 양,
들어가는 양이랑 나오는 양이 들어가는 물의 양과 나오는 물의 양이 같겠죠. 그러면 부피는 변하지 않겠죠. 적혈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높은 용액에다 집어넣었대요. 이 적혈구를 농도가 매우 높은 고농도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적혈구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오겠죠. 물론 들어가는 양도 있긴 해요. 근데 이 들어가는 양은 적고 나오는 게 훨씬 많으니까 적혈구에 있는 물이 계속 빠져나가다 보면 적혈구가 어떻게 될까요? 쭈그러들겠죠. 그래서 적혈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 적혈구가 쭈그러든다. 쭈그러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은 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동물세포를 고농도의 용액 아니면은 같은 농도의 용액 그 다음에 저농도의 용액에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 부분은 좀 줄여서 여기다가 올려놓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박스를 좀 보면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삼투의 예라고 해서 식물 뿌리털에서 물 흡수하는 거 이것도 삼투고요. 배추를 소금물에 담가두면 배추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배추의 숨이 죽는 것도 삼투예요. 그러니까 식물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털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들어간다. 이건 왜 그러겠어요? 이 식물 뿌리의 농도가 고농도고 밖에 있는 농도가 저농도니까 이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물이 식물 뿌리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삼투에 의한 거다라는 거고. 배추 어떻게 그려야 돼? 배추를 어디다 담근대요? 소금물에 담근대요. 소금물은 어때요? 농도가 높아요. 고농도죠. 그러면은 이렇게 담가두면은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배추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은 배추가 잉 하고 숨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잉 하고 숨이 죽어요. 그래서 이것도 삼투의 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서의 삼투 한번 봅시다. 식물세포는 동물세포랑 달리 세포벽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어떤 걸 가지고 실험을 했느냐? 양파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양파세포를 서로 다른 농도의 용액에 넣었을 때의 변화 보시면요. 자, 먼저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다 넣었대요. 그러니까 저농도의 용액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저농도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저농도에 넣었으니까 그렇죠. 저농도에 넣었으니까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려고 하겠죠. 물론 나오는 물도 있겠죠. 근데 나오는 물보다 들어가는 물의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가 부풀어 오르겠죠. 그래서 양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세포가 팽팽해진다. 아까 근데 적혈구는 들어오다가 뻥 하고 터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식물세포는 터지진 않아요. 왜? 여기 단단한 막인 세포벽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팽팽해지기까지만 하고 터지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물이 들어가면은 액포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액포가 엄청 크기가 커진 거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포 안과 용질의 농도가 같은 용액 보면은 이 세포랑 담근 용액의 농도랑 같은 거예요. 같으니까 들어오는 물의 양도 나가는 물의 양도 같다. 그래서 양파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 세포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높은 용액에다 담갔대요. 그러니까 고농도에다가 담근 거예요. 그럼 물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고농도에다 담갔으니까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오겠죠. 밖으로 나오고. 물론 들어가는 양도 있지만 들어가는 양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양파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 이렇게 물이 계속 빠져나가면 세포가 쭈그러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벽이 있다고 했어요. 동물세포는 이 적혈구는 계속 나가니까 이렇게 쭈그러들었는데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요. 이 세포 벽이랑 이 안에 있는 세포막이랑 분리가 돼요. 그래서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됩니다. 분리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미경 사진을 봤을 때 이 고농도에 넣었을 때 이 세포벽이 이게 세포벽이고요. 세포막이 어떻게 됐어요? 쭈그러들어서 이게 분리가 됐죠. 여기 부분이 공간이 비었잖아요. 이렇게 세포막과 세포벽이 떨어진다. 분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등장액일 때는 부피 변화가 없죠. 부피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농도의 물에다 넣었을 때 어때요?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세포의 크기가 여기에 비해서 커진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현미경 사진까지 볼 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를 여러분이 풀다 보면 뭐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른쪽 박스에 정리해놨습니다. 자, 세포질, 그러니까 세포 용액, 세포 안에 있는 용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포 안에 있는 용액의 농도보다 낮을 때는 저장액, 그리고 같을 때는 등장액, 세포질 용액보다 농도가 높을 때는 고장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어 정리 한 번씩 해주시고요. 과일 절임의 원리라고 해서 꿀이나 설탕을 이용하여 과일을 절이면 과일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과일 안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미생물이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죽는 거야. 죽게 되므로 과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과일 절여서 먹으면 오래 먹을 수 있죠. 자, 정리 문제랑 OX 문제입니다. 여기 문제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잠깐 멈추고 다 빈칸 채운 다음에 다시 재생 버튼 눌러봅시다. 자, 다 채웠나요? 같이 봅시다.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 뭐라고요? 확산이다. 확산. 농도가 낮은 용액, 저농도의 용액에서 높은 용액, 고농도 쪽으로 뭐가 이동하는 거? 물이 이동하는 거 뭐라고 하죠? 삼투라고 한다. 그래서 확산과 삼투 비교해서 잘 알아두셔야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OX 문제입니다. 그림은 적혈구 동물세포죠. 적혈구를 용액 X에 일정 시간 동안 담가 두었을 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적혈구 시간 변화니까 어떻게 됐어요? 팽팽해졌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이 어떨 때 들어가겠죠? 물에 적혈구 넣었는데 물이 이렇게 들어갔어. 적혈구 안으로 들어갔어. 어디 농도가 높으니까 물이 들어간 걸까요? 그쵸? 이 적혈구 안의 농도가 높고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니까 물이 적혈구 쪽으로 많이 들어간 거죠. 물론 나오는 것도 있어요. 나오는 것도 있는데 들어가는 게 훨씬 많다. 그러니까 적혈구가 팽팽해졌다라는 건데 자, 기억. 용액 X는 적혈구 내부보다 농도가 높다. 용액 X는 적혈구 내부보다 농도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X다. 용액 X에서 적혈구 안으로 물이 이동하였다. 맞죠? 물이 적혈구 안으로 들어가서 팽팽해진 거니까 맞다.
삼투에 의해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 현상. 물이 이동하는 거니까 뭐다? 삼투다. 그래서 맞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한 번 더 공부해서 좀 더 잘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지금 한 내용 등교해서 등교 수업 때 다시 짚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 들은 거 잘 이해 안 가면 다시 한번 보고 복습해 보시고요. 여기 뒤에 있는 탐구활동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제가 8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8문제 풀어봅시다. 이 8문제는요, 여러분 등교할 때 선생님 만나면 그때 같이 풀어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풀면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오랜만에 수업을 하려니까 목이 좀 아픈데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